안녕하세요. 생명평화 포럼 상임대표 정세일입니다. 저도 이런 거 처음 해봐서 많이 어색한데 여러분들 어색하지 않도록, 어색하더라도 어색하지 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66차 생명평화 포럼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인천시가 응모한 사업인 인천 평화도시 만들기 공모사업 중에 하나로 시작되는 인천 시민 평화 강좌 시리즈 중 네 번째 시리즈입니다. 오늘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인천 공공성 네트워크와 유동희망발전소가 같이 합니다. 저희들이 6번에 걸쳐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중에 네 번째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더 집에서 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인천 상륙작전의 명과 암입니다. 그래서 부제로 공포의 기억과 승리의 기억, 우리가 승리의 기억들만 가지고 있고 자유공원에 올라가서 소위 메가더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영웅처럼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날 그 이전에 폭격에 의해서 희생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천 시민이 공포에 떨기도 했었고 아마 공포에 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천 상륙작전 9월 15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9월 10일 오늘이 인천 전역에 폭격이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강사로 모실 분은 최태용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요. 그 이후에도 늘상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특별히 해방 전국으로부터 6.25 그 이후까지 학살된 희생당한 민간인들의 아픔을 같이 하고자 연구소를 차리시고 그 연구를 해오셨고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증언하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사단법인 한반도 통일역사문화연구소 연구수장으로 계십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하시면서 유튜브에 채팅창이 있습니다. 그 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사항을 올려주시면 그 질문을 좀 취합을 해서 이따가 끝나기 전에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강의는 50분 내지 1시간 정도 하고 질문 받고 질문에 대한 답을 듣는 시간 한 20분 정도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집이지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소개받은 최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하는 거라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당혹스러운데요. 그냥 여기 많은 분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얘기하는 방식으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마 2006년도인가 5년도였을 것 같습니다. 강화에 계시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영흥도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인천 상륙작전 직전에 거기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한번 가보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상륙 영흥도로 가봤습니다. 그때 그 영흥도에서는 특히 이제 내리에서는 인천 상륙 작전 직전에 그 첩보전이 있었는데 그 첩보전을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때 일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임아무개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 교회 그쪽에 있는 교회 임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냥 제가 처음 보는 분인데 사실 이래저래 해서 왔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장로님이 갑자기 저를 집으로 들어오라 그러더니 그 포도를 이렇게 주시면서
1시간 반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질문을 하면은 한 10분, 20분 말씀하시고, 또 뭐 한 가지 질문을 하면 20분, 30분 말씀하시는데, 그때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녹음도 못하고 그냥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로 갔을 때 녹음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가서 녹음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구체적으로 이게 뭐다라는 의미는 몰랐어요.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 하면 우리들은 기억하기를 이게 굉장히 그 적군을 무찌른 승전의 기억이었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굉장히 그 활기차고 우리가 패퇴하고 있다가 한 방에 이 역전한 그런 기억으로 저도 늘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장로님이 말씀하시는 인천 상륙작전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임장로님이 저한테 처음 얘기하신 게 뭐냐면, 거기 첩보대 집이 임아무개네 집이었는데, 그 임아무개네 집에다가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해군 첩보대가 패서 죽였어. 그 얘기를 또 한 20-30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동네 사람들 다 학교로 이렇게 오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상한 방법을 썼어. 그러더니 뭐요? 그러니까 그 인민군 복장을 해가지고 인민군 군가를 부르게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민군 군가를 불렀대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더니 자꾸 끌고 나오는 거야. 인민군 북한 노래 부른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잡아다가 다 죽였다는 거예요. 뭐 하여튼 그런 얘기만 계속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분이 그 인천 상륙작전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사건으로, 무서운 사건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익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 다시 한번 내가 여기를 방문해야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들을 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 후에 무작정 혼자, 아니야, 한두 사람하고 같이 무작정 그 엇벌이라는 곳을 갔어요. 엇벌이라는 곳을 갔는데, 지금 영흥도에 그 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웰이라는 곳은 거기에 뭐가 들어섰냐 하면 화력발전소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그 웰이 특히 엇벌 사람들을 이쪽 그 다른 곳에다가 옮겨서 집을 마련해서 그쪽에서 다 살고 있었어요. 그 너머편에서. 근데 그건 신식집이라가지고 문이 다 잠겨져 있어요. 근데 한 집이 열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갔는데 이분이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때 한 4, 5세 이 정도 되셨는데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김응석 어르신이었는데 들어오래요. 들어갔는데 이분이 얼굴이 까매요. 까만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간암이래요. 근데 이 간암인 분이 갑자기, 제가 이제 질문을 했죠.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 직전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저 기입숙한 곳에서 뭐를 막 찾아요. 막 이렇게 막 찾더라고. 그냥 한참을 찾으셔. 그럼 뭘 찾나 했더니 담배를 찾으시는 거야. 담배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성냥불로 딱 거가지고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간암 말기 환자가.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더니
첫 마디가 뭐였냐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앞집에 코원청이래요. 코원청이. 이렇게 그분 말씀에는 옛날에 이렇게 코원청이라고 그랬나 봐요. 그 집 가족들을 방에 다 집어넣었대요.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 수수깡, 뭐 옥수수 이런 거를 다 같이 넣었대요. 그리고 불을 질러 버렸대요. 그리고 바깥에다 X자로 눈에다가 이렇게 질을 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막 죽겠다고 떠드는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한 사람이 뛰쳐나왔대요. 어떻게. 애인지 누군지 뛰쳐나왔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총을 쏴서 죽이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그 해군 임시집, 내동이라는 임시집에 해군 첩보대가 있었는데, 그 해군 첩보대 심부름으로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심부름으로 했냐면, 사람들 잡아오는 거예요. 누구누구 데려와, 첩보대에서. 그러면 이제 이분이 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몇 명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첩보대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첩보대가 이제 그 집 보면 중문이라는 게 있었대요.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바깥문이 있었고, 바깥문 옆에 사랑채가 있었는데, 취조를 거기서 했다. 그럼 이제 거기 들어오면, 무조건 이제 거기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99% 이상은 처형 대상자로 분류가 됐대요. 그러면 이 김응석 어르신이 처형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이 한 10명 있으면, 데려다가 지금 십리포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데려가가지고 구덩이 판 데다가 넣으면은 해군이 쏴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흔히 보도를 하거나 사람들이 이해할 때 인천 상륙작전 중에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도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제가 느꼈던 거는 뭐였냐 하면, 이분들이 생각하는 인천 상륙작전이 뭐였는지를 그걸 알고 싶었어요. 네? 누구누구가 죽었더래. 이게 아니고 민간인 학살을 포함해서 영흥도 주민들이 인천 상륙작전을 어떻게 기억할까?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영흥도에서 한 20-30명의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20-30명의 어르신 중에 인천 상륙작전을 승리의 기억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인천 상륙작전 얘기를 하면 이분들은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움이었고 공포였고 학살이었어요. 아니, 인천 상륙작전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은 왜 인천 상륙작전을 승리의 기억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왜 공포의 기억으로 생각할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야겠다.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게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릴 수 없는데, 이씨 어르신이 계세요. 성함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내리에서 태어나서 내리에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 94세 된 이씨 어르신이 계세요. 이분은 기억력이 대단하시고, 또 일제 말기 보국대, 징용,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그 영흥도 좌우 대립, 그 다음에 전쟁 상황, 전쟁 후 지역 마을의 변화, 이런 것까지 아주 소상히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대한청년단 소속이었기 때문에 해군들이 사람을 죽일 때 이분도 안내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제 사람이 죽어요. 사람을 처형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끌고 갈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난 8월에 저하고 한 3, 4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너무 이분이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죽음, 사람을 패는 것, 배신하는 것, 손가락 총을 쏘는 것 계속 그런 얘기만 하니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인천 상륙작전은 뭐야? 라고 질문을 했어요. 참 희한하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일 수밖에 없어. 남이 살려면 내가 죽어야 돼. 그게 인천 상륙작전이야. 그러니까 살벌하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작전 지역 거주민들은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그 중앙에 있었던 그 주민들은 인천 상륙작전을 어떻게 기억할까? 보니까 이게 다 공포기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된 덕적도는 어떨까? 해서 덕적도로 갔어요. 덕적도에 갔더니 여긴 더해요. 여긴 더해. 덕적도에는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해군이 덕적도로 상륙하면서 누구를 쏴 죽였냐면 한상열이라는 여자를 산모를 쏴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4, 5살짜리 여자아이가 총을 맞아서 팔이 거의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앞세워서 집집마다 다 방문하면서 소리가 나면 그냥 쏴버렸어요. 이게 덕적도 사람들의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 공포가 엄청나요. 그래? 그러면 인천 상륙작전 당시에 작전에 참여했던 인천 주민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데 인천 주민으로서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헌병대 CID 미8군 CID 미군 CID의 헌병대 통역관이에요. 수사대죠. 헌병 수사대죠. 근데 그 통역관이에요. 이분이 영흥도에 계셨다가 이제 상륙작전 되면서 바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생각하는 인천 상륙작전은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인천 상륙작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군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그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인천에 있는 모든 집을 가가호 다 뒤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가가호에서 몽창 다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역자 심사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갇혀 있었냐 하면 인천경찰서, 동인천경찰서, 그 다음에 형무소, 하객형무소 짜리 이쪽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미군 헌병대가 CID가 통역관이 필요하니까 이분이 황 선생님인데 황 선생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경찰서에서는 700명 내지 800명이 있었는데 다 묶여가지고 짐짝처럼 이렇게 쫙 깔려 있었어요. 근데 똥 오줌을 싸야 되잖아요. 인간이 어쩔 수 없잖아요. 묶인 상태로 다 똥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우익이고 이래도 인간을 이렇게 취급할 수 있을까? 이분 굉장히 큰 회의감에 빠진 거죠. 그런데 그건 양반이었어요. 동인천경찰서를 갔더니 동인천경찰서는 장공장이었거든요. 장공장을 그냥 대충 49년도 개조해가지고 동인천경찰서라 한 거예요. 근데 거긴 사람을 쌓아놓은 거야. 이게 납득이 가요, 여러분? 그래서 죽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빼서 죽이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황 선생님은 그걸 보고 아주 그냥 이건 있을 수 없는, 아무리 전쟁이라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인천 사회에서는 좀 알려지신 분이 계신데 하객형무소 이제 해방 이후에 교도관을 하셨던 홍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 홍 선생님이 몇 가지 다른 분들하고는 인터뷰를 몇 번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자기가 제일 말씀하시고 싶은 거를 말씀을 못 하신 거야. 평생에. 근데 제가 운 좋게 가가지고 이제 여쭤봤죠. 선생님, 한국전쟁 때 가장 비참했던 사건이 뭐예요? 여쭤보니까, 아이고, 그거 질문 잘했네. 하시더니 밥이나 먹세. 하더니 밥상을 차리시고, 사모님이 이제 밥상을 차려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급한 거 아니니까 식사 다 하고, 그러니까 또 차를 가져오셔요. 과자 내놓으시더니 다 이렇게 먹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1950년 12월 말경이었대요. 1950년 12월 말경인데 한 사람은 카키색 군복을 입고 한 사람은 사복을 입고 쭉 그냥 하객형무소로 들어오더래요. 들어오더니 책상 하나 요런 책상 갖다 놓으라 그래서 갖다 놓고, 야, 사람들, 수감자들 다. 근데 700 몇 명이에요. 700 몇 명. 근데 이제 홍 선생님은 그 앞에서, 줄 서요. 줄 서라고 이러는데 카키색 군복 입은 사람이 아무도 소리가 안 들리게 요 옆에 있는데 누구 왜 700 몇 명 처형, 사형 그리고 가버리더래.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다 처형됐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거다. 도대체 사람들을 이렇게 죽일 수 있나? 근데 이제 제가 들은 것 중에 헌병대 CID 그 황 선생님이 제게 한 그러니까 2006년, 7년 이때 아주 충격적인 소리를 하셨어요. 이제 제가 녹음까지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인데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고 그때 형무소 재소자들이 그렇게 죽을 때 물론 그 인천경찰서에 있는 사람들도 싹 다 죽었고 700여 명이 그 다음에 동인천경찰서에 있었던 사람들은 불태워서 죽였대요. 그냥 불질러서 다 그 묶인 상태에서 다 태워서 죽였대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 한 분으로부터밖에 못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근데 최근에 지난 8월 달에 영흥도 가서 우연치 않게 노 아무개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동인천경찰서가 있었던 그 송림도 그 근처에서 사셨어요.
송림이동. 근데 이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며칠 동안 시체가 탔다. 그 시체 탔나 때문에 주변의 어르신들이 너무 고생을 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해병대 출신인데, 완전 우익 중에 우익이신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공포스러워 하셔요. 인천은 도대체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월미도 에 사셨던 분들 증언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임아무개 할머니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임아무개 할머니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뭐라고 질문했냐면, 할머니에게 있어 인천 상륙작전은 뭐예요? 그랬더니 이분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은 내게 있어서 지옥이었어. 내게 있어서 지옥이었어. 그래서, 그럼 뭐가 지옥이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시작부터 지옥이었어. 이게 뭐냐면, 9월 15일, 한 일주일 전에 이분이 좀 간이 커요. 아무도 월미도하고 인천역인가? 그 사이에 그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 그냥 훤하게 뚫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봇대가 한 4, 50m마다 하나 있죠.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날 아침 일찍 인천에 가서 가족들 만나고, 그리고 바로 돌았어야 되는데 오후에 그 길을 건넜대요. 근데 건너오는데 아무도 없더래. 당연히 없죠. 폭격을 하니까. 그래서 룰루랄라 이렇게 뛰어왔대요. 근데 갑자기 비행기 2대가 이게 소리가 들리더니 윙 오더니 자기 머리 위를 이렇게 한 바퀴 돌더래요. 돌면서 갑자기 기총수사를 하더래.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때는 10대니까, 중학생이니까 너무 기겁을 해가지고 주변을 보는데 피할 곳이 전봇대밖에 없더래. 그러니까 비행기가 여기서 이렇게 와서 기총소사를 하면 할머니는 등을 쥐고 여기로 숨었대요. 비행기가 이렇게 기총소사를 하면 전봇대 뒤에 이렇게 숨은 거야. 그러면은 다른 비행기가 또 여기서 기총소사를 하면 또 여기로 돌아서는 거예요. 2대가 번갈아 가면서. 그런데 이 기총소사를 하는 사람의 눈동자와 얼굴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서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여자 어린애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계속 돌다가 결국은 기절을 했는데, 어떻게 기절을 했냐면 총알이 자기 앞에 이렇게 이렇게 박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박히는 게 자기한테 오이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1m 앞에 꽂히더래. 그리고 기절을 했대요. 쓰러졌대.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오줌을 싸고. 이 할머니에게서 인천 상륙작전은 이거예요. 또 이 할머니에게 있어서 인천 상륙작전은 뭐였냐면, 월미도에 네이팜탄 떨어뜨렸잖아요.
근데 네이팜탄 떨어진 곳이 해필 자기 친구, 아주 가난한 친구, 아주 가난한 노동자, 13살짜리 14살? 15살? 노동자였어요. 근데 얘는 그 밑에 애들이 있었어요. 남동생, 여동생. 네이팜탄이 떨어져가지고 그 불에 타가지고 세 아이가, 자기 친구하고 두 아이가 이렇게 그 큰애가 두 동생을 보호하려고 덮어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죽었죠. 네이팜탄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세 아이가 불에 타가지고 한 덩어리가 됐어요. 반쯤 타고 반쯤 안 타고. 그러니까 이 임씨 할머니에게 있어서 인천 상륙작전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또 당시에 대한청년단 분이 계셔요. 근데 이 대한청년단 분에게 있어서 네이팜탄은 인천 상륙작전은 이분이 처음에 그러더라고. 제가 선생님에게 있어서 인천 상륙작전은 뭡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아이고 그거는 우리나라가 결정적으로 승리한 그 계기가 된 전쟁이지. 아 그래요? 선생님에게 있어서 선생님의 삶에 있어서 들은 거 말고 선생님이 체험한 거 그걸 통해서 봤을 때 인천 상륙작전은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지. 저는 그래서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인천 상륙작전을 좋게 얘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작전지역 거주민. 그 사람이 우익 중에 우익인 대한청년단원이든 그 사람이 그냥 평범한 그 주민이든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인천 상륙작전 지역에 있었던 거주민 중에 제대로 인천 상륙작전이 뭐 승리에 대한 기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난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러면 왜 다른 것일까? 이게 왜 다른 것일까?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메가더를 높이려고 해요. 메가더가 뭐 전쟁의 영웅을 넘어서 기독교인들은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다음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진짜 그런가? 얘네들은 메가더는 인천 상륙작전을 진짜 한국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나? 한번 좀 지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메가더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걸 좀 보자. 얘네들은 인천 상륙작전을 진짜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자 보세요. 작전지역 거주민들이 생각하는 인천 상륙작전이 있죠. 그러면 인천 상륙작전의 최고 지휘명령자인 이 사람들이 과연 인천 상륙작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 두 개를 좀 보자.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이걸 보는데 이해할 게 있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로 미 국무부의 그 내셔널 세큐리티 카운슬이 내놓은 대한반도 정책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NSC-8이라고 그러는데 NSC-8이라는 것은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조금 어렵게 가는데요. 한국 문제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극동지역 전체에 관한 미국의 정치 경제적 입장.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유엔 틀 안팎 양쪽에 관련된 미국의 국제적인 의무.
역시 한국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극동 지역의 전략적 요건에 관한 미국의 안보 관심사. 여기에 한국에 대한 고려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미 국무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은 미국의 안보 관심사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남한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를 내셔널 세큐리티 카운슬이 받아들일 때 누구의 의견을 참조했을까요? 이 미군 철수를 정책으로 딱 내놨을 때, 그리고 남한의 그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세운다라고 요거를 딱 결정을 했을 때, 요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에서 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반대 운동을 하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메가더를 막 칭송하고 그랬잖아요. 메가더가 우리 남한을 수호한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의견을 낸 사람은 메가더예요.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메가더예요. 그래서 극동군 사령부의 의견을 참조해서 미군 철수를 결정한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948년 12월 22일 미국 육군부 차관 드레이퍼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점령지역 차관보 살츠만에게 보낸 전문이 있습니다. 이 전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이전에 메가더 장군은 최근 12월 24일 한국의 소규모 부대는 이 취약한 돌출부가 적의 주공을 받을 경우 괴멸되기 쉽다. 한국의 주둔한 부대는 장점이 되기보다는 약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의견을 수렴한 거예요. 이 의견을 수렴해서 철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의견이 전쟁이 나면서 바뀌어요, 메가더가. 그러니까 NSC-8은 그 상위 거기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일본 열도를 중심으로 해서 대소련 봉쇄 정책을 쓴다. 그랬을 때 남한이라는 것은 군사적으로 가치가 작으니 철수를 해야 된다는 극동군 사령부의 의견이 있다. 이걸 받아들여서 미 국무부가 일본 열도를 중심으로 해서 방어선 및 공경선을 구축하고 남한에서는 철수한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전쟁 때 바뀌어버려요. 그걸 NSC 68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NSC 68은 1951년도에 채택이 되죠. 그러나 보고는 1950년 4월 12일에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보고된 이후에 이걸 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NSC 68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NSC 68은 소련에 대한 기습 공격을 배제하지 않고 소련의 공격에 대한 반격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거가 뭐냐면 소련이 수소폭탄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롤백 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핵전쟁으로 대응하게 되다 보면 소련이 완벽하게 질 수도 있지만 미국 쪽에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소련과 미국이 암묵적으로 이렇게 오간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한전이에요. 국지전, 제한전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전면전을 하지 말고 한 지역에 국한해서 전쟁을 한다. 이게 제한전이에요. 그러면 이 한반도를 얘기하면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 전쟁을 범위를 어디까지 두는 거예요? 38선까지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메가더가 이걸 자꾸 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리미티드 워를 자꾸 넘기려고 해. 확전시키려고 해. 그런데 그 확전시키려고 할 때 메가더가 도구로 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거예요. 제한전을 확전시키는 수단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시도한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미 국무부와 극동군 사령부가 의견이 갈리는 건데요. 요거는 조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면적인 전쟁이 없이 소련의 위성권을 침투할 수 있다면 극동군에 위치한 소련의 영토와 그 인접지역 사이를 연결하여 통합체제를 구축하려는 소련의 전략에 혼란을 줄 것이다. 자유롭고 강한 한반도가 만주에 매장된 자원의 출구를 제공하고 비공산주의자들이 만주와 북중국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 통합체계의 주축인 만주가 소련의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아시아에서 소련의 정복을 피할 수 없다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요게 국무부 입장에서는 중국과 소련이 분리되기를 원했어요. 동맹체제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분리시키는 쐐기 정책을 펼거든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남북을 통일시켜버리면 한국이 만주와 접하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소련과 중국을 분리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확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확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게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이제 이런 논리가 있어요. 야, 인천 상륙작전 승기를 잡은 작전이야. 어? 그런데 여기에 희생자들도 있었어. 우린 이걸 봐도 돼. 그러면 인천 상륙작전을 승기로 잡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야, 인천 상륙작전 하나 하면서 여기 몇백 명 죽은 것을 그걸 뭔 대수라고 생각해. 이게 그들의 논리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인천 상륙작전을 우리나라를 구한 작전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이 소련과 중국을 분리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 방향이었어요. 그게 메가더가 이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한반도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인천 상륙작전은. 나는 그래서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광을 해야만 하는 건지. 지들이 그 소련을 효율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이 중국을 분리시키는 방법인데 이 분리시키는 방법이 미 국무부의 입장과 메가더를 중심으로 한 극동군 사령부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극동군 사령부는 현재의 남북한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소련을 봉쇄한다라는 입장을 가졌던 거고 극동군 사령부는 통일시켜서 봉쇄를 시켜야 한다라는 그 방안을 내밀어서 확전을 주장했던 건데 이 두 가지 다 몽창 다 미국의 안보 이익이에요.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반도 정책의 목적과 방향과 방법과 모든 것은 그것을 전쟁을 선택할 것이든지 아니면 뭐 평화를 뭐 이렇게 운동을 할 것인지 뭐를 하든지 간에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극동 지역의 전략적 요건에 관한 미국의 안보 관심사에 있어요.
그 속에 인천 상륙작전이 하나의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돼요,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을 얘기할 때 승전? 뭐가 승전이에요? 우리에게 승전이에요, 그게? 남북한이 지랄나게 싸우는 건데. 그 시작인데. 이건 미국의 안보 관심사예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소련을 봉쇄하고 중국과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천 상륙작전을 비판할 때, 야, 덕적도에서 사람 죽었대. 영흥도에서 사람 죽었대. 영종도에서 사람 죽었대. 월미도에서 사람 죽었대. 그러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비판하지 말라. 인천 상륙작전은 철저하게 미국의 군사적 이권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비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작전 지역 거주민들이 인천 상륙작전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가 돼야죠. 국방부의 인천 상륙작전 사가 우리 민중들의 역사가 돼서는 안 되죠. 민중들의 역사는 그 작전 지역에서 고난받았던 사람들의 역사가 중심에 서야죠. 그리고 정책은 정책대로 미군의 인천 상륙작전 정책에 대해서, 메가다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흥분을 해서 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그게 어떻게 얘기가 안 됐는지 참 답답할 따름인데, 속림이동은 미국 입장에서도 뭐 엑스레이 작전이다, 첩보전이다, 이렇게 정보를 다 수집해 갔잖아요. 그러면 속림이동은 폭격하지 말아야죠. 거긴 100% 민간인 거주지역입니다. 근데 속림이동을 완전히 완파시켰어요. 그러니까 월미도 주민들은 그래도 나와서 생존하셔서 자기 그 안타까운 얘기들을 하지만 속림이동은 아예 없어요. 주민들이. 완파돼서. 인천 상륙작전 영화 보면은 해군 첩보대가 일 많이 했더만요. 그 정보, 수많은 정보 다 갔을 텐데 왜 유독 속림이동을 그렇게 미군 폭격기가 그렇게 그냥 매일 폭격해서 그렇게 박살을 냈는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미군의 입장은 한국 국민에 대한 것은 안중에도 없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했다? 그러면 속림동을 폭격하지 말았어야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제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제 지금 목사가 아닙니다만 저도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이 방에 가면 길이 2m, 높이 1.2m짜리 대형 붓글씨 액자가 있어요. 그게 이북에서 월남하신 한창교 장모님께서
이제 아버님을 사랑하시니까 써주셨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메가더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면서 자랐는데, 메가더의 환상을 깨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메가더가 구원자로 근데 메가더 교회도 안 다녔어요. 제발 그런 환상을 좀 깼으면 좋겠고, 그거는 싸우려고 하지 말고 역사가, 문서가, 특히 걔네들 문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알고 알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 또 여러분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예. 네, 말씀하십시오. 이 전국에 학살지가 많습니다. 예. 노골이나 경상 코발트 해서 예. 잘 꾸려져 있고 음. 그 역사도 잘 남아 있는 상태인데 예. 왜 인천은 유독 그 역사가 묻혀 있는지. 저도 처음에 이제 2006년도, 5년도 여기 와가지고, 그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도 이제 인천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거를 좀 추모도 하고, 그 다음에 추모관도 만들고, 이 아픈 역사를 좀 지역에서 알리자 막 이랬는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인천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국의 도시 중에 인천만큼 아픈 도시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긴 진짜 아픈 도시예요. 그런데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한 가지 이랬을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권평근 이제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때까지 그 권평근 하영노조 위원장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따님을 만났어요, 제가. 2006년도에. 근데 이래서 안 되는구나.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끝나버렸어. 아예 아작이 났다고, 좀 속된 말로, 아예 아작이 났어요, 인천은. 아주 그냥, 해방 직후부터 2번, 3번, 4번, 5번 전쟁까지 겹치면서 인천이 갖고 있었던 아름다운 그 전통, 노조와 지주 또는 경영주 간의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공동 합의 이런 것들을 지켰던 사람들이 싹 다 죽었어요. 진짜 한 명도 안 남았어요. 단 한 명도 안 남았습니다. 그냥 아예 쓸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게 뿌리가 없으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뭘 좀 하려고 하다 보면 무너지고 하다 보면 흩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중요시 여기는 거, 구심점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 역사적 구심점은 저는 노동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인천은. 왜냐하면 인천은 그게 전통이야. 일제강점기부터 그게 전통이었어. 네. 네. 채팅방 통해서 받은 질문 하나 예. 하겠습니다. 최만중님께서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네. 인천 상륙작전에서 민간인 학살 관련해서 보상이나 정부 차원의 위로가 있었나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 질문과 아울러서 제가 알기도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강사님께서 생각하신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미군 폭격은 이게 예를 들면 이제 부역 혐의자 희생 사건이나 보도연맹 희생 사건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사과해야 될 부분이고 배보상을 책임져야 돼요. 그죠? 근데 미군 폭격은 이게 참 제가 그래서 참 미군이 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가시죠? 그런데 미군 쪽에 책임을 물으면 미군은 우리가 참전해가지고 니네 나라들 이기게 해주려고 그거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있을 때.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쟁점이었어요. 미군 범죄에 관한 한 미군으로부터 사과를 받을 수 없다. 이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남한 정부 국민들의 좀 서러운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 살던 사람들이 네이팜탄 떨어뜨려 가지고 쫓겨나왔는데 그거 당연히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거 돌려줘야죠. 네? 근데 뭐 그분들 지금 뭐 그렇게 애타게 요구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지금 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노군리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건 추모관 뭐 기념관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그래요. 그거는 그 지역에 있는 정치인이나 또 지역 주민들이나 학자들이 딱 단결해서 하니까 그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인천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일에 너무 소극적이야. 이거는 해야죠, 당연히. 아니, 정부가 못하고 미국이 사과를 안 한다면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시민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에 없죠. 어떻게 해서든 해야죠. 아니, 그 사람도 얼마나 황당해요. 가족들 죽고, 쫓겨나고, 70년 동안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분들 볼 때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네, 예. 풍남 아산에서 이분에 의한 아산 지역 민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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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산 사건은 그 아산 둔포 같은 건 피난하다가 창고에 있는 거를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유족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힘들고요. 사건 규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실화위원회에서 요 규명하다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아산 사건 같은 경우는 사람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악해질 수 있는 끝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는데 그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그 1살도 안 된 아기들까지
이 사람을 싹 다 잡아다가 이제 구덩이에 놓고 죽창으로 쑤시고 총으로 몇 방 쏘고 그냥 생매장 시켜버려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참, 이런 제가 17년 동안 민간인 학살을 조사했어도 이렇게 잔혹한 사건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가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저도 지금 연구 중입니다. 그런데 충청남도는 이런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 정도. 예. 예. 예, 아까 다른 자리에서 예. 말씀하실 때, 대한 지역에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게 된 것이, 예. 당시에 학살당한 가족들, 유족들께서 일정 부분 보상을 받고, 예. 그게 이제 기금이 돼서, 예. 거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예. 자신들의 아픔들 계속 연구가 밝혀내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죠. 예. 인천도 지금 이제 섬 지역인 영흥도나 덕적도 그다음에 월미도에 대해서는 이미 얼추 알기가 졌는데, 하여튼 미군이 상륙작전 할 때 단지 섬 지역만이 아니라 이쪽 인천과 서울 쪽에도 엄청난 폭격을 하고 아까 송님이 초토화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그 일대 여기가 굉장히 수도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거주하는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왜 이런 증언과 유족들이 나오지 않는지, 이건 뭐 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거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생겨나고 연결될 텐데 왜 다른 지역처럼 태안의 사례처럼 그런 경우가 왜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인천의 특성인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두 명이 죽은 게 아니에요, 인천은. 그러니까 거의 뭐 10,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죽었죠? 폭격 때렸죠? 그리고 다 흩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택시 타고 다니면서 또는 지역 돌아다니면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본토민이, 전쟁 전에 본토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만나기 힘들어요. 그게 결정적인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죽었고, 그러니까 인천을 유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김용규 선생, 박남칠, 이보은, 하상훈, 권평군, 이런 사람들이 싹 다 죽었잖아요. 남은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그냥 조금 흩어졌다가 아니라 완전히 괴멸됐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포탄 떨어진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 무슨 얘기냐면 송림동이 완전히 붕괴된 것처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붕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주도 4.3은 그때 미국에서 그렇고 그때 정권 자체가 레드 아일랜드 빨갱이 섬으로 낙인 찍어서 4.3 사건을 사건을 만들어냈는데, 인천도 그렇게 유사하게 봐야 되나요? 어떤 건가요? 특별히 인천을 특별히 장륙작전 때문에 약간 송림동을 때렸다 손치더라도 정확한 지점을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성동격서 작전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당시에 인천만 폭격했던 것도 아니고 군산도 하고 저쪽 등등 있었고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랬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할 수 있겠는데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무단 폭격을 하고 기총소사 한 거는 그놈이 사이코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장난감 하나 놓고 명중 한번 해보자고 둘이 내기한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죽이나 보자 이렇게 네. 했던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도 왜 그랬을까요? 그 인천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인천 상륙작전 하고 난 다음에 그 뒷얘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그 김영일 씨를 만났어요. 김영일 씨가 누구냐면 평안청년회 부단장이었고, 대한청년단, 인천 전체 대한청년단 부단장이었고, 수복 후에는 대한청년단 단장이었어요. 그리고 김아무개 이제 사찰과, 근데 그분은 이제 지금 한 110세 정도, 107세 김근 아무개. 요거는 하나는 뺄게요. 그 이제 사찰과 형사 일제시대 때부터 했던 분도 만났고, 근데 또 한 분은 이제 대한청년단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저 감찰대원을 만났는데, 이 세 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있었어요. 가가호호. 상륙작전이 딱 끝나고 대한청년단과 CIC와 경찰이 쉽게 말해서 이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집마다 들러서 사람 있으면 무조건 잡아왔대요. 가가호호 수색. 그게 이제 사진에 보면 몇 명 나와가지고 이렇게 손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몇 명이고, 이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뭐냐면 싹 다 잡았다는 거예요. 있으면 다 잡았대요. 남자가 있으면. 그러니 인천 상륙작전 하고 난 다음에 뭐 몇 명이 남았겠죠. 그러나 뭐 대부분 다 죽거나 떠났겠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천에 남아 있어요? 왜 그랬냐고. 아니 그렇게 죽였으니까. 아니, 왜들 그렇게 가가호고 방문해가지고 다 죽이고 그렇게. 부역 혐의와 상관없어요. 네. 초토화 작전이고 안전지대 확보하는 거예요. 그거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지대 확보. 네. 여기가 안전지대가 돼야 돼요. 예. 예. 여기는 서울 점령을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여기서 일하신 분을 만났는데, 여기다가 이제 모든 기름을 여기다 갖다 연안부두에다 갖다 줬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지대 확보였어요. 그래서 인천은 사실은 뭐 이제 끝나고 보면 와 미군 환영하고 뭐 그런 사진이 있는데, 그거는 몇 명 진짜 인천에 있는 사람 쥐어짜서 나온 거고, 하여튼 사람만 있으면 잡아갔대요. 그분들 대한청년단 안전지대 확보예요. 네. 가벼운 질문 하나. 예.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올라온 게 없어서 제가 질문을 하면, 그 메가더의 기도라고 가가호호에 있잖아요. 네. 교회에서도 많이 붙여놓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네. 그거 메가더 쓴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메가더가 그렇게 썼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또 역사를 하다 보니 이제 뒤졌어요. 뒤졌는데 메가더가 그렇게 찬찬히 쓰지도 않았고, 그냥 보좌관이 그냥 알아서 그냥 그 들은 얘기를 정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메가더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메가더가 그렇게 기도했을 리가 없어. 교회 안 다녔어. 메가더가 교회 안 다닌 건 분명해요. 예. 네.
정책이죠, 정책. 그거는 미국의 정책. 네. 네, 그건 맞아요. 네. 네. 예. 아, 그건 이제 또 나왔으니까 설명을 할게요. 뭐냐 하면, 그 1946년부터, 저기 누구죠? 루스벨트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저기, 민주당에서 그 대통령 된 사람, 트루먼이 되죠. 트루먼은 아주 극반공주의자예요. 그래서 트루먼이 한 게 있어요. 그거는 반공 종교 동맹을 조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루먼은 이제 미국 교회 협의회 교회 연맹이었죠. 교회 연맹,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교회 연맹,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중에 WCC가 되죠. 그러니까 WCC를 이용해서 이념 이제 소련을 이제 독일 뭐 이렇게 서쪽에 있는 서유럽 국가들 그 기독교를 다 반공 종교 동맹에 가입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천주교가 많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를 들여놓으려고 했어. 예? 근데 WCC에서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반공 종교 동맹이라는 걸 형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 정책의 일환이에요, 그게. 메가더가 기독교를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는 서쪽이든 남쪽이든 동쪽이든 반공 종교 동맹을 하나의 그 이념 전선으로 형성하려고 했어요. 그걸 기독교를 이용했고 메가더도 그거에 충실한 거예요. 한 시간 10분 동안 열강을 해주신 우리 최태욱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맨 막판에 트루먼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이제부터 만국공원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유공원 말이죠. 2년 전에 올라갔을 때 그렇게 봤어요. 참, 역사를 몰라도 참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걸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메가더 동상을 절대 수호하자라는 어르신들의 모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절대 메가더 동상을 옮길 수 없다라는 것을 플랜카드를 걸어놓고요. 옆판에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한 트루먼을 우리의 감사한다. 감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그런데 두 분이 트루먼과 메가더가 정치적 앙숙이어서 결국 메가더 옷을 벗겼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계시거나 간과하거나 보고 싶은 것만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만주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 우리도 알다시피 만주를 확보함으로써 대소련 전략을 완성하려고 한 것이 인천 상륙작전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새로운 시각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이 배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지금 몇 가지 말씀을 좀 들려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강의를 하시면서 들으신 이야기고 왜 인천은 이런가 다른 데하고 다르게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아까 말씀드린 만국공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유공원 말이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메가더 동상이 있는 자유공원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그 부분을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아마 그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인천에 있어서의 민간인들 학살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민간인들의 희생들이 이렇게 컸었는데 월미도 주민들이 다시 돌아가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았어요. 그 사람들 돌아가는 것에 관해서 그 사람들 도와주자는 걸 그렇게 반대할 이유도 수십조가 드는 것도 아니고 돈도 그렇게 크게 드는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에 관해서 참 이해가 안 간다 싶었는데 그 원인들을 따져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자유공원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메가더 동상이 그렇게 서 있는 거. 올라가서 보면 고개를 바짝 쳐들고 쳐다보지 않으면 메가더 얼굴 볼 수가 없어요. 고개가 아플 정도로 우러러 봐야 되는 좌대도 만들고 동상 위에. 실제 좌대로부터 높이를 따지면 아마 이순신 동상보다 더 높이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거고. 1919년 3.1운동 이후 4월 2일 날 한성 임시정부를 만들자라는 13개 도의 대표자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그 팻말은 아주 작게, 한 가로, 세로 1m가 안 되는 사이즈로 그냥 이렇게 토지적 세워놓듯이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곳을, 그리고 만국공원이라는 것은 1889년에 이 한반도 땅에 처음 만들어진 서양식 공원입니다. 역사적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적지라고 볼 수가 있는 곳이죠. 그것을 만국공원이라 불리는 것을 자유공원으로 왜 이름을 바꿨는지 이에 관한 이야기들도 좀 상세하게 듣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메가더가 상륙작전 한 곳은 자유공원이 아니죠. 운봉산 자락이 아닙니다. 월미도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두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인천시 응모 사업에 저희가 몇몇 단체와 같이 노동희망포와 노동희망발전소 그리고 인천 공공성 네트워크랑 같이 해서 저희가 사업으로서 진행하고 있는데 6개 강의 중에서 오늘까지 4강을 마쳤습니다. 다음 강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실 수 있죠? 예. 보시면 10월 15일 날 정옥식 대표를 모셔다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유엔사가 한반도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개입하고 있는가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코로나 문제가 조금 해결이 돼서, 대면 강의를 할 수 있어도 좋겠는데,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이제 유튜브에서 좀 업그레이드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해 주시고요. 10월 15일입니다. 10월 15일이니까 10월, 그 전주 목요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수속되어서 한 주 미뤄서 10월 15일 날 진행을 합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평화순례도 같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두 번째가 사실 아까 우리 최태용 목사님께서, 강사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면서 얘기를 좀 들으려고 그랬었는데, 아시다시피 그때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진행을 못했습니다. 점점 잠잠해지면 요 사업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들은 것을 갖다가 직접 가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순례 끝났고 두 번째 순례부터 막혀져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순례들도 계획되어 있는데, 상황을 봐서 두 번째 순례 혹은 세 번째 순례, 네 번째 순례 가능하면 다 진행하려고 그러니까 그리 알아주시고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유튜브로 해서 봐주셔서 고맙고요. 이것은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다 보지 못하신 분들 마저 들으시고, 인천에 있어서의 희생자 문제들, 그러니까 승리라고 얘기하는 메가더를 영웅으로 만들어준 인천 상륙작전의 어두운 면, 그리고 어둡고 또한 희생당한 사람들에 관한 생각들을 다시 해볼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다시 드리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프로그램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최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